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의 아픈 손가락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트럼프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네. 지수로만 보면 이제 관세 부과 발표 전까지 올라왔는데 2차 전지는 여전히 그죠 지수가 어렵습니다. 뭐 좀 좋은 소식 좀 없나요? 네.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주가와 이 업황 괴리가 저는 약간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뭐 지난 1월부터 확인됐던 유럽 중심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근본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좀 보였다.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 이 캐즘이라는 인식과는 좀 다르게 판매량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냈지만 2차 전지 특히나 뭐 셀업체의 경우에는 뭐 최근 한 20일 거래선에서 봤을 때 누적 수익 관점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8%,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10% 정도. 그래서 업황과 약간 실제 셀 사이의 어떤 이 주가 괴리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았나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위 뭐 캐즘이라는 구간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잘 팔렸다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3월 기점으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33% 정도 이 글로벌 기준으로 좀 증가가 됐는데 침투율이 한 19% 정도. 이 부분은 뭐 중국이 일단 반영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내졌지만 그 중국을 좀 제외하더라도 유럽의 판매량이 27%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1월과 2월 그리고 3월 데이터가 좀 더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모습이고 1분기 글로벌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407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5% 정도.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뭐 그동안 좀 낮은 판매율 때문에 기저효과 대비해서 좀 높은 증가율도 좀 보였지만 이게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조금 더 월간 기준에서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들과 좀 맞물리지 않나. 하이브리드 차가 272만 대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정도가 좀 증가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출하량도 한 280만 대 정도가 공급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2% 정도 증가된 수치고요. 아쉽게도 중국 시장의 성장과 맞물린 뭐 CATL이라든가 비아디의 배터리 출하량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증가가 좀 됐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한 20% 정도 증가율을 좀 보였다는 점. 다만 아쉽게도 삼성 SDI의 경우에는 3월에 오히려 좀 감소를 좀 했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중대형 전지의 어떤 공급량들이 소폭 좀 둔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상당 부분들이 중국 업체 중심의 성장이다. 그렇죠. 네, CATL이나 비아디였고요. 테슬라도 보면 기대감들이 있는데 유럽 쪽 판매량 보니까 테슬라도 중국 업체들 밀렸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일단 뭐 테슬라의 경우는 우리가 1분기 인도량에서도 좀 많이 확인을 한 것처럼 실제 판매량이 분기 기준에서 한 43%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은 모델 Y의 어떤 이 모델 체인지에 관련된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물론 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 이 부분도 일부 좀 반영이 좀 됐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이 주력 차종이었던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 이 부분은 뭐 3분기부터 죄송합니다. 이제 3월부터 출하가 본격화 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기 데이터에서는 좀 더 증가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별 편차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뭐 중국 비아디가 약진을 좀 보였던 점도 있지만 일단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20만 대를 좀 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폭스바겐향 공급 물량을 좀 갖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오히려 소폭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9.6% 정도 증가는 했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미국 안에서도 한 8% 정도 감소되는 점이 좀 아쉽지만 GM이 상대적으로 이 점유율을 좀 더 회복시키면서 10%대를 좀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좀 기록했다는 점. 이 부분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이 GM향 공급 체인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2분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럽 시장이 약진 부분들은 상당히 셀사의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좀 중심을 잡아주면 그죠? 좋을 텐데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니까 그나마 사실 룸이 있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미국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팔았다고 하면 그죠? 한국 차나 한국 배터리 업체가 설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미국을 완전히 막아주는 상황인데 미국도 뭐 관세 리스크라든지 그죠? 테슬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 쪽에서의 각축인데 역시나 중국이 잘하고 있다. 그렇죠. 중국 차를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단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그죠? 이런 기대감들 자율주행 이런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실적인데 결국 뭐 1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죠. 그죠? 이제 언제부터 좋아질 것인가 2분기에 기대감이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역시나 받아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됐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캐증 구간들이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분들 때문에 1분기 센사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의 좀 기대 요인들을 했는데 이 배터리셀 3사의 실적 기준이 되게 양극화 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면 매출액이 6조 2천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2.9%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한 670억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상회했던 3,747억을 좀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렇죠. 다만 좀 개별적인 요인을 보면 IRA 세액 공제액이 한 4,577억 정도가 좀 반영이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이익이 확대됐던 어떤 요인들은 AMPC 세액 공제액들이 크게 좀 반영됐던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빼면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하면 830억 정도가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에는 AMPC 다 반영해도 적자를 좀 기록했던 것과는 좀 대비된 그래도 양호한 수치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들을 좀 보면 전기차 수요가 일부 좀 조정에도 불구하고 ESS의 수주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이 부분은 4분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ESS 매출 비중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 1분기에 좀 회복 기조를 좀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고 46 시리즈의 배터리를 신규 공급 계약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올해 1분기부터 부분 양산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급이 좀 확대된다면 물론 이제 테슬라의 공급이라든가 적용 확대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세대 매출의 차세대 배터리의 어떤 매출 기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캐펙스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좀 제시를 했는데 수요의 하향 리스크가 좀 굉장히 커졌던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미시건 공장이라든가 뭐 얼티엄 셀즈 공장의 조기 난축을 좀 이끌어내면서 오히려 이 가동률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년과는 좀 다르게 이익률에 좀 초점을 맞춘 어느 정도에 대한 이 효용성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나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AMPC를 빼면 적자지만 그거 왜 빼냐? 그것도 사실은 받는 건데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선방하면서 말씀하신 에너지 저장 장치 ESS하고 468 원통 기대감이 있고요. 제일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실적만 보면. 근데 주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르지 못했고요. 근데 여타 셀사들은 실적이 그야말로 이제 안 좋았죠. 삼성 SDI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삼성 SDI의 성장 정체가 이번 1분기에 좀 가장 아프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매출액이 3조 1천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 15.4% 정도가 감소됐는데 유럽향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중대형 전지의 판매량이 다소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영향들이 영업 손실 4,341억 원을 좀 기록하게 된 배경. 컨센을 좀 하회하게 됐는데요. 앞서 LG엔솔은 매출이 2.9% 줄었는데 그죠? 삼성 SDI는 15%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일단 매출단에서 그죠? 손실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4,341억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 4분기 손실이 2,567억 대비해서 적자 폭이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 이 부분은 일단 뭐 작년 12월이었죠. 일단 이 부분이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으로 인해서 AMPC 반영이 이제 1월부터 좀 본격화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익 구조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들이 있었는데 초기 가동률이 굉장히 좀 낮아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1분기에 출하가 좀 된 것은 맞지만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스텔란티스의 초기 가동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AMPC 세액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된 부분들이 영업 손실의 어떤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제일 그래도 유럽 쪽에서 좀 기대했던 그 회사잖아요. 다른 그렇죠. 회사에 비해서 그죠? 근데 유럽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예. 네. 일단 뭐 BMW라든가 이 독일량에 대한 공급체를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판매량에 관련된 어떤 부진 이런 부분들이 중대형 전지에 대한 이 판매량의 어떤 감소도나 이 부분은 이제 프리미엄 차종에 좀 탑재되고 있는 뭐 P5라든가 뭐 P6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정체를 좀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팔렸던 이 신차들이 소형차 위주의 어떤 라인업의 어떤 변화가 오히려 판매량의 어떤 증가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이 보조금 정책을 좀 뚜렷하게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격의 어떤 할인 요건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 소형 전기차 위주의 어떤 판매량이 좀 재편됐던 그런 원인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 증권사가 좀 전망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스텔란티스의 이제 합작 공장의 이 초기 가동률 전체 연간 가동률을 9조 기가와트시에서 7조 기가와트시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AMPC 기준에서는 한 1,800억 정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반기 비교적 어려운 캐증 구간이긴 하지만 세액 공제액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삼성 SDI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빠르게 상향시키지 못한다면 일단 이 수익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영향들 좀 다소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중대형 위주의 이 배터리의 어떤 출하량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독일이 인센티브 정책에 현재 좀 이 연정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 전기차 보조금의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면 공급 비중이 높은 삼성 SDI가 단기간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건 삼성 SDI가 제일 앞서가는데 이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은 지금은 아니니까 그죠? 네. 기존에 이제 중대형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삼성 SDI가 어렵고 지난번에 이종가 유증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벌지는 못하는 상황들이고 다음 셀 3사 가운데 SK 이노베이션, SK 온인데요. 역시 실적이 안 좋았죠, 그죠? 온만 보면 그죠? 단순하게 보면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4분기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전체 매출액이 21조 1천억 원 좀 기록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3분기 이후에 10분기 만에 사상 최대 뭐 매출이다라고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SK ENS에 대한 합병 효과가 연결 실적으로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좀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캐파가 커진 거고. SK온의 개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조 6천억, 영업 손실이 2,993억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좀 축소를 한 수치가 좀 됐다. 줄은 거예요? 그렇죠. 한 700억 정도가 좀 줄었는데 1분기 미국의 이 공장 가동률이 소폭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AMPC 세액 공제액이 1,708억 정도가 좀 반영된 수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2,993억이라면 그래도 삼성 SDI에 비해서는 이익 구조가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 좀 평가가 좀 될 수 있겠고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20%대 배터리 공급량의 어떤 증가 요인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미국향 배터리 출하량의 어떤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면 셀 출하량의 확대 관점에서는 뭐 SK온의 어떤 1분기보다 2분기의 어떤 선방 요건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SK온도 상당히 부진했던 걸로 이제 느낌상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SK온만 보더라도 SK온은 나름대로 좀 선방을 이제 한 거군요, 그죠? 네. 자, 셀 3사의 실적을 봤는데요. 그러면 사실 뭐 소재 쪽도 뭐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될 만큼 업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셀에 관심인데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은 받아들었고 네.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그중에서 그럼 셀사 가운데서는 어디가 가장 매력도가 높은가요? 네. 일단 시장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캐즘이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세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물량이 선투입됐던 부분들 1분기에 판매량을 좀 증가시켰다는 일부 평가도 좀 있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보조금 정책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던 점 좀 감안했을 때 관세 효과로 인한 판매량 증가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의 출하량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즉 판매량과 좀 연동해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은 테슬라가 주력 차종 모델 Y의 어떤 판매가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2분기에 1분기에 좀 저조했던 판매량을 상당히 좀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테슬라의 향해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뭐 LNF 같은 그런 기업들이 수혜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고 유럽 시장에 대한 이 점유율들이 중국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의 인센티브 정책을 좀 시작으로 해서 유럽 안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 부활 움직임들이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GM이 향의 어떤 이 시장 점유율들이 1분기에서 확인했던 뭐 두 자릿수에 관련된 확장 기조가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1분기보다 2분기에 혹시 뭐 판매량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있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캐즘 완화 관점에서는 반드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셀사의 경우에는 한 20거래일 기준에 한 10에서 한 8에서 한 10% 정도, 40거래일 기준에서 보면 한 25% 이상 정도의 어떤 주가 낙폭이 현재도 좀 많이 심화됐던 부분들인데 물론 뭐 IRA 관련된 세액공제 관련된 리스크들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 정책이 미국 안에서도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노이즈가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작년과 유사성을 좀 보이지 않는 판매량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선별적으로 종목의 어떤 차별화 관점에서 저는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 구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3사 대비해서 견조한 이익 구조를 물론 이제 AMPC액을 좀 제외하더라도 적자폭이 3사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테슬라 양의 어떤 수요가 회복되는 어떤 구간과 좀 맞물리면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로 크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가 뭐 류중에 관련된 뭐 리스크라든가 전체적으로 유럽향 실적 정체의 어떤 부진은 좀 있지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배터리셀 3사 대비해서는 뭐 가장 낮아진 점을 좀 주목해 본다면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부각이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양산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좀 갭을 메꾸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 따른 매력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은 올라줘야 시장이 가는데 그죠? 네. 뭐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하고 품목 관세 우려도 있고 그죠? 뭐 엔비디아도 계속 중국 업체에 치이고 있고 그죠? 네. 주가는 못 오르고 있고 실적은 사실 1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죠? 네. 삼성, SK 하이닉스 다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싸우고 있고 그죠? 일단 관세 얘기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90일 정도 유예가 좀 되면서 관세 리스크는 이제 다소 소강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노이즈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강화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 또는 뭐 폐지할 수 있는 칩스포 관련된 노이즈가 재차 이 리스크 관점에서 유한 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월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정도가 좀 증가가 됐는데 117억 달러를 좀 기록하면서 4월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정체를 좀 보였던 수출 기조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뭐 2월과 3월 그리고 4월까지 이어지면서 연속으로 수출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어떤 평가들은 미국의 이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고객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를 좀 회피하기 위한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된 이 수급
수요를 빠르게 좀 빨아들었다. 선제적으로 그렇죠. 선제적으로 미국의 수입이 늘고 우리가 네네. 이제 좀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걸로 지금으로는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이 있었고 여기 네. 더해서는 일단 이 4월부터 확인됐던 이 메모리 가격 인상. 뭐 지금 마이크론이 주요 메모리 가격을 한 10% 정도 좀 인상을 했었고 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인상 확정은 좀 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가 좀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면 디램의 평균 고정 가격이 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가 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낸드 메모리 가격이 11% 정도가 좀 상승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가격 상승 효과가 좀 확인됐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단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이 가격 상승 효과들은 수출액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분기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은 중국의 이관시 정책들에 관련된 이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증가가 좀 됐었고 여기서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부진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실적을 발표해서 보니까 오히려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 판매량도 좀 증가됐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는 뭐 세트 수요가 1분기에 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선제적인 물량 확보 관점에서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물론 좀 지금 고대역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향 어떤 단기 수요 관점에서 해석이 좀 되고 있지만 중국향 매출의 경우에는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인한 이 레거시 부분의 반도체 이 실적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그 수요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도 관세 영향을 받는 핵심 섹터 가운데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된 딥시크의 충격, 그에 따른 중국의 부상,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AI에 대한 투자 속도 조절, 빅테크들의 이런 네네. 거잖아요. AI 관련돼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중국의 이 저비용 이 AI 모델이죠. 뭐 딥시크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캐펙스 투자가 다소 좀 정체를 좀 보일 수 있다. 네. 보수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처음에 좀 언급이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재차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을 보면 아니다. 우리는 재차 투자는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뭐 임차 계약 해지를 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했던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좀 지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나타내 줬는데 이번에 뭐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의 경우에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AI의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됐었고요. 캐펙스의 투자와 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전략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제시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캐펙스 투자 기조는 어느 정도 위축되는 어떤 그런 영향들보다는 계속대로 뭐 계획됐던 어떤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가이던스 유지와도 좀 맞물리고 있는데 메타의 경우에는 가이던스 유지보다는 상향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액을 한 10%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본다면 투자액에 대한 집행기조가 이어진다는 관점 그리고 AI 모멘텀들이 관세 영향과는 좀 무관하게 성장 기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에 관한 것들도 우려만큼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인상적으로 투자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분기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그죠? 결국 이제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네. 모건 스탠리가 중간에 또 보고서를 또 하나 냈죠. 이 메모리 뭐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뭐 3월까지 냈던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많이 마치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좀 언급을 했다가 지금 메모리 관련된 빙산을 좀 비유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수요다라고 좀 못을 좀 박았는데 이 부분은 관세 회피 물량을 주요 고객사들이 앞다퉈서 좀 일단 뭐 수요 회복을 촉발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상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장기화 국면을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됐을 때에 관련된 단서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크게 좀 상향됐던 부분들 SK하이닉스도 컨센 대비 양호한 실적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2분기 관세 유예에 관련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이 세트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영향도는 어느 정도 좀 있었다. 그래서 이 선행 공급 요청이 있었다고 좀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의 일부 예측과는 상반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결은 좀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 수요의 영향을 우려했고 2분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좀 전망했다는 점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도 2분기에도 네. 견조한 실적을 어느 정도는 좀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이 중요하죠.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휴대폰 쪽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정작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2분기가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실적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사실 시장에 의구심이 많은데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하셨고요. 하이닉스는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해당되는 어떤 영향을 예측하기가 불가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아니요. SK하이닉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네. 네네. 다만 이제 고객사의 수요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AI 수요 기조 영향을 다소 제한적으로 좀 봤다. 그러니까 AI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의 영향도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객사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AI 관련된 수요 영향들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실적의 어떤 노이즈 전망들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좀 평가했던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와 좀 상반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좀 냈는데 종합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 범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 부분이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향 이 고대역 반도체 특히나 이 AI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엔비디아라든가 좀 미국향을 좀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반도체 부가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는 부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저사양 반도체가 오히려 중국의 수요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AI 굴기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관세에 관련돼서도 미국과는 좀 다른 어떤 결을 좀 보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공급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관신 정책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좀 증가가 됐지만 세트 수요, 뭐 PC라든가 여기 관련된 뭐 IT 관련된 공급 반도체, 중저사양 이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1분기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고 난 이후에 2분기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확인됐다는 점, 이 부분을 주시를 좀 해본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관세 영향도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 부분 이제 현실화된다는 어떤 가정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관세 리스크가 일단 뭐 협상을 통해서 뭐 유예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관세율이 대폭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네. 오히려 판매량 관점에서 어떤 수요들은 일정 구간 계속해서 좀 잘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SK는 말할 것도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매도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 환율 하락, 워낙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와 준다면 사실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지금 꼭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둘 네. 중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최근 한 5거래일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SK하이닉스가 비교적 더 견조한 수급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좀 전망했던 내용들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이 저평가 매력들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낮은 PBR 그리고 자사주의 매입 관련된 요건들 여기에 대해서 HBM 반도체 AI 수요에 관련된 어떤 이 상승 여력 관점에서의 관련된 해석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같은 관세 리스크를 좀 부각받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6만 원대에서 다시 미끄러졌다는 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만 5천 원 미만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질문을 매번 하죠. 시장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수결로 한다면 제 정서상은 하이닉스를 더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7대 3, 6대 4 정도인데 변영인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셨고요. 소부장단은 어떻습니까? 소부장은 또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약하고 소부장 이 전략을 좀 여쭤본다면. 네, 일단 소부장주는 반도체에 관련된 관세 영향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중국발 수혜 관점에서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이 미국향 AI 반도체에 집중된 부분들이 전체 전반적인 어떤 이 투심을 정체시켰던 요인들. 다만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의 1분기 세부 데이터,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됐던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 기조라든가 실적의 어떤 기조들은 변함이 없다. 특히나 뭐 OPM, 영업이익률도 장비단에서 보면은 40% 이상 정도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해서 미국 시장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이 자체 AI 투자에 관련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정부 주도의 어떤 투자 확대 부분들 이런 기조들은 수요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요건들로 이어질 수 있겠고 반도체 장비주의 수요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어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저는 중국 시장을 좀 배척하기보다는 중국 시장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 내지는 규제 강화 움직임의 상대적인 어떤 반사수에는 우리가 옥석가리기는 좀 필요하겠지만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뭐 충분한 기회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세요. 이제 중국도 한국의 이런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그런 쪽에서의 소부장에 대한 관심까지 주셨는데요. 그럼 소부장도 많아서요, 워낙 그죠. 사실 소재 네네. 쪽은 좀 또 그렇고 결국 그렇게 보면은 주로 그 전에는 계속 이제 후공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약간 전공정 쪽 얘기도 하고 또 중국 쪽 모멘텀도 얘기하셨는데 좀 기업이 뭐 소부장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혹시 조금 좋게 보시는 기업들 있으면 몇 개만 언급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국도 고사양 AI 관련된 투자를 자체적으로 물론 뭐 기술 격차는 좀 있지만 지금 화웨이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 고대역 반도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AI 칩을 만들겠다. 중저사양이 아닌 뭐 고사양 칩을 개발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죠. 해당된 양산을 위해서는 선단 공정 장비주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가 뭐 현재 메모리 3사를 좀 주 고객사로 좀 가져가고 있지만 중국에 공급을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기술력이 좀 인정되고 있는 뭐 본딩 장비라든가 선단 공정 장비 중에서 뭐 HPSP,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가 중국의 어떤 거래선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소재단에서 보면 지금 실리콘 소켓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도입도 재차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ISC 같은 기업들이 중국향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테스트 소켓의 어떤 공급 비중들은 AI 시대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ISC가 올해 어떤 추정되는 어떤 이익 성장치도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어떤 개화 부분 내지는 어떤 공급량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충분히 뭐 ISC의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뭐 장비주에서는 한미 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그다음에 소재에서는 뭐 ISC 같은 기업들. 그리고 기판은 너무 이제 범위가 좀 다각화되어 있지만 중국 안에서에 대한 기판 시장도 크다는 점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뭐 ISC라는 어떤 소켓 위주로 또 독립성을 좀 더 보자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아마 조선주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사야 되는데 사고 싶었는데 샀어야 하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은 사실 조정받을 때 사면 계속해서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또 좀 조정받을 때 올라오고요. 조선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조선주가 사실은 많이 올라서 조정하는 것 같더니만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완전히 네. 서프라이즈로 튀어 올랐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정책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부터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가 좀 되고 있었죠. 이 네. 부분은 작년 4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 언급되었던 중국 해운사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가 좀 시작된 바 있었고요.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역대표부가 이제 제재를 좀 확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5가지 조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 선박 그리고 중국 건조 선박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미국산 LNG 수출 시 미국산 선박의 어떤 사용 비율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5번째가 중국산 항만 장비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선박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운반하는 배 네. 여기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내라 이런 뜻이고요. 미국에서 이 LNG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산 선박을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산 항만 장비로 사용할 때는 관세를 좀 100%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인데 세부안을 보면 중국 선박의 톤수당 한 $140를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14일부터 좀 시행이 좀 되고요.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 부과 금액을 상향시키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중국에서 건조됐던 선박은 톤당 33달러 또는 네. 이 컨테이너 20피트짜리가 우리가 흔히 컨테이너 이 자동차에 싣고 가는 한 블럭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 한 20피트 정도 되는 예.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당 250달러를 좀 부과하고 있는데 톤수냐 아니면 피트당 전체 개수를 합산해서 높은 수수료를 입항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일단 지난 2월 달에 수정안에서 좀 나왔던 최초 안보다는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어떤 부과액이 좀 축소가 좀 됐습니다. 여기도 입항 수수료에 어떤 부과도 전체 선박 기준에서는 뭐 연간 최대 5번 정도만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좀 제한이 좀 됐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운사라든가 리스사 그리고 중국 선박에 관련된 금융을 제공했던 기업들 또는 뭐 금융기관들에 관련된 제재가 같이 적용이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수위는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특별히 배 같은 걸 지금 뭐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제 배라고 하는 게 이제 해군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도 상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도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입항 수수료라는 카드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그동안 좀 강조했던 이 해양 패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상선의 어떤 선박 수를 좀 늘리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미국 해군의 어떤 이 건조 능력이라든가 유지 보조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미국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관세 협상용 카드로 어느 정도는 좀 활용될 수 있겠지만 완벽한 규제를 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이 동맹국을 좀 중심으로 한 이 미국 선박의 건조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어떤 역량들을 조금 더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추산하고 있는 어떤 추정비 국방 예산들이 뭐 감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미 해군의 어떤 예산들이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 특히나
향후 5년간 미 해군에서 어떤 발주될 수 있는 선박 건조의 어떤 양들은 점진적으로 한 연간 25%에서 많게는 40% 정도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막연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한국과 일본 두 뭐 우방국의 상대적인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뭐 슬롯이라든가 뭐 건조 능력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의 상대적인 또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막연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 현실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오른 조선주 그 가운데서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선호주입니까? 네, 일단 지금 미국의 단기적인 정책 기대감들 보면 지금 해군 건조라든가 뭐 군함 건조, 군함을 좀 지원하고 있는 상선 건조 이렇게 뭐 두 가지 키워드가 재차 좀 언급이 좀 되고 있었고 여기도 해서 MRO라는 미국 군함에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재차 좀 강조가 좀 되고 있었고 뭐 지난주에 좀 방문했던 이 미 해군성 장관의 어떤 방문 이후로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이 건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4척에서 많게는 20척 정도에 관련된 수주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연초 대규모 컨테이너선에 관련된 선박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항 수수료 부과를 좀 현실화되는 관점에서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선택지를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컨테이너 선박에 관련된 수주량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들이 슬롯에 관련된 어떤 잔여 여유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수주 성과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MRO 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 계획을 올해 연초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상반기 안에 상대적인 MRO 수주 성과를 획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저는 뭐 기간 수익률 관점에서 주가는 한 20거래일 기준에서 한 39.8% 정도 상승은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그래도 저는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적 기대감, 그 다음에 또 뭐 MRO 이런 거 보면 1차적으로는 한화그룹이 하나오션이 가장 이 혜택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 하나오션보다는 현대중공업 말씀하셨네. 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좀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관련된 사업 제안들은 이 허들은 좀 없다는 관점에서 더 좋죠. 그래서 이제 MRO에 관련된 수주 성과는 하나오션들이 더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가겠지만 주가에 대한 이 기대 수익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겠고 이 부분이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정체 기준을 좀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의 최근 상승률들이 조금 더 견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향후에 재차 뭐 군함 건조라든가 MRO 사업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수반해 본다면 상승의 여력 관점에서 하나오션보다 조금 더 매력도가 좀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일부 좀 거치게 된다면 전 점진적으로 이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해당된 기대감들 주가에 많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여줄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 성과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적 특별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런 약간 방산 목적 그거 이제 말고도 이제 LNG 쪽 모멘텀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알래스카 개발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체제에서는 미국의 LNG를 해서 이제 외국에다가 막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배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는 어떤 기업이 수혜가 있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규제했던 내용들이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규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수출 터미널의 이 규제, 허가 규제를 좀 대폭 좀 폐지하거나 좀 완화를 좀 시켰는데 최근에 이 허가 확대가 재차 좀 증가되는 부분들은 뭐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가시성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미국 자체적인 LNG 수출 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기조하기는 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관세 협상에서 카드로 좀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LNG 사가지 않으면 관세 부과할 거야라는 네.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저는 오히려 이 LNG 선박의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이 LNG 선박의 수요, 그러니까 추가 및 어떤 신규 수출 성과가 올해 1분기에 국내 어떤 수출 성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미국령 항만을 좀 이동할 때 이 존스법이라는 해운 법률이 허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폐지가 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20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게 미국 내 항구로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건조가 되어야 되고 미국인이 해당 선박을 소유해야 되고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법률인데 이게 보호무역주의에 관련된 관점에서 1920년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금 당시가 뭐 2차 대전이 좀 발생하기 이제 전이긴 하지만 이게 1940년도, 그러니까 1930년도에서 40년도로 좀 이어지는 이 구간에 미국이 유럽향 수주 물량들을 급격하게 좀 받으면서 이 글로벌 선박 생산 1위에 좀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존스법이 당시에는 뭐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조선업의 어떤 선박이라든가 미국을 좀 주축을 하는 업황이 장기적으로 좀 호황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좀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법률들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됐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의 어떤 건조 가격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을 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존스법으로 인해서 글로벌 선박 생산 뭐 1위를 좀 기록했던 미국의 조선업이 좀 위축시키게 된 어떤 가장 큰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허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LNG 선박의 수요 관점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좀 해석이 좀 될 것인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입항수수료 부과 안에서도 미국 안에 LNG 선박을 수출할 때 미국산 선박을 사용해야 되는 의무 비율이라는 게 아직 뭐 공식적으로 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중들이 향후에 좀 확정됐을 때 변수 요인들이 좀 가장 큰데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LNG 선박의 경우에는 존스법을 좀 우회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인이 소유하는 외국 선박의 경우에는 타국에서 좀 제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선박으로 좀 등록 절차를 통해서 존스법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LNG 선박의 다른 상선에 비해서는 좀 용이한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 보면 LNG 수출 기조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LNG 선박에 관련된 우회 요건들을 하여금 중국의 규제가 가속화된다는 관점에서 국내가 한국 조선이 특히나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LNG 선박의 경우에는 글로벌 3강 체제입니다. 중국의 위슨조선소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인데 기술력적이라든가 시공 건조 동력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높기 때문에 위슨조선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좀 제재를 받았어요. 선박 모듈을 러시아에 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 요건들을 보면 FLNG 시장은 당분간 한국의 독주 체제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G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삼성중공업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죠? 네. 여타 뭐 한국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하면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조선주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